그래서 경찰은 마지막 남은 생존자 최씨에게 희망을 걸었죠. 최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가 자신에게 6월 13일 밤 10시경에 내 얘기 좀 듣고 가라 고 하며 신사동의 사바이 단란 주점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용의자 A의 얼굴을 봤다고 하죠. 그때 그는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주인 E씨가 자신과 김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에서 합석하라고 안내했고 그래서 가보긴 했지만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껴 먼저 나왔고 김씨도 뒤이어 나와 1번 방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해서 방을 나온 최씨는 카운터에서 택시기사와 업주 E씨 그리고 3명의 용의자들이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관심이 없어 화장실을 갔다가 1번 방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녀가 1번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상황이 갑자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용의자 A, B, C와 택시기사 고씨, 업주 E씨가 함께 1번 방에 들어왔는데 고씨와 E씨의 손은 뒤로 돌려진 채로 결박돼 있었고 용의자 3명이 고씨와 E씨를 발로 차서 1번 방에 쳐넣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고씨는 말로 해결하자고 했고 업주 E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고씨와 E씨를 잔혹하게 구타했고 범인들은 뒤이어 겁에 질린 채로 있었던 1번 방 손님인 김씨와 최씨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게 됩니다. 흥분한 범인은 김씨를 끌어내 바닥에 패대기 치고 구둣발로 이마를 차고 지근지근 밟다시피 하며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폭력이 오고 간 이후 처참한 사륙극이 벌어졌죠. 생존자 최씨는 먼저 옆구리를 칼로 찔려 정신을 잃은 탓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이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흔들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지들끼리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씨는 겨우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했죠. 그리고 범인들은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도주하게 됩니다. 최씨는 목과 옆구리를 칼에 찔렸지만 다행히 급소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최씨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범인들이 자신들이 털어놓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범인들이 칼로 그녀를 위협할 때 그녀는 남편이 지금 내 수술 중이라 일을 못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 고 호소했고 그때 범인이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이고 우리도 안 이러고 싶다 라고 대꾸했죠. 범행 동기가 단란 주점의 이권을 노린 것이나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 애초에 택시기사 고씨를 노린 청부사래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장 먼저 범인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 거론된 사람은 업주 E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업주 E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는데 E씨의 전 남편이 E씨와 사이가 각별했던 택시기사 고씨가 불륜관계가 아닌가 의심해서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던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 고씨의 지인들은 그가 남들로부터 원한을 살만한 짓을 저지르거나 보복당할 짓을 한 적은 없다 라고 던언했죠. 그리고 경찰들이 살인교사범으로 의심했던 E씨의 전 남편도 그 무렵에 경제적으로 심히 쪼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청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전과 더불어 뚜렷한 협의점도 없었기에 결국 E씨의 전 남편을 기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경찰이 초기에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또 하나의 근거는 생존자 최씨가 사건 당시의 일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몽타주가 조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무려 10만 장이 넘는 범인들의 몽타주가 그려진 수배지를 전국에 뿌렸고 당시 MBC에서 방영했던 공개 수배 프로그램에서도 2차례에 걸쳐 방송을 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검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범인 3명 중 B였죠. 일단 피해자의 진술로 얻어낸 B의 몽타주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고 3명의 범인을 목격했던 E씨의 언니도 용의자가 범인 3명 중 한 사람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정말로 범인 3명 중 한 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의자가 잡히게 된 이유는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용의자의 얼굴이 범인 3명 중 한 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E씨의 언니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E씨의 언니가 그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때도 도대체 저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탓에 당연히 6월 14일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이때 사건 조기 해결에 목숨을 걸었던 경찰은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경찰이 저질렀던 짓이란 바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고문과 강압수사였죠.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용의자를 신나게 구타하며 닥치고 그냥 불어 식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결국 강압수사에 못 이긴 피의자는 자신의 알리바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죽였다며 허위 자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 사건이 있었던 그날 용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과 축구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총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범인들이 이미 살인에 쓸 연장을 챙겨왔다는 점입니다. 만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면 대개 주변에 있던 도구들로 살인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손에 잡히는 것들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단란주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잿더리나 소화기, 술병, 주방에서 쓰는 식칼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야 사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이미 살인 도구를 챙겨왔죠. 피해자들을 결박할 때 쓴 것들은 케이블 타이였는데 일반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지니고 다닐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단란주점에서 말이죠. 또 사건 당일 단란주점 문 앞에 차 한 대가 문을 가로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도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이 단란주점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 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범인 패거리들 중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 한 명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했는데 연장을 챙기러 간 것인지 주점 문을 잠그기 위해 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최 씨는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 아닌 회를 칠 때 쓰는 회칼을 차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냈죠. 범행에 쓰인 칼이 이 단란주점 주방에서 쓰이는 식칼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인들은 이미 처음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은 일반인은 아니며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는 시신의 행태를 들어 살인은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는가 란 견해를 밝혔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의 정성국 박사 역시 범죄 행태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대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라고 밝혔죠. 즉, 이 살인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으켰지만 범인들은 과거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자들이란 것이죠. 특히 생존자 최 씨는 용의자 ABC 중에서 A에 대해 매우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말에 따르면 A가 그 3명 중에서도 리더격에 해당하는 인물로 보였다고 하죠. 그가 살인 지시 일체를 내렸고 또 증거인멸 지시도 그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소속의 김원배 범죄수사연구관 역시 흉악 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 혹은 장기 복역수들, 이런 사람들이 출소 직후 보통 주점에서 이런 범죄를 종종 저지른다는 점에 들어 범인 중 적어도 한 명은 전과자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3명의 범죄 경력은 제법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피해자들을 결박하는 데 썼던 케이블타이였죠. 생존자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도 케이블타이에 결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몸서리를 치다 보니까 저절로 풀어졌다고 합니다. 본래 케이블타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집어넣어 당기면 톱니가 단단히 물려 결박됨으로 성인 남성이라도 풀기가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집어넣으면 겉으로 봐서는 결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톱니가 물리지 않아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가냘픈 여성이라도 쉽게 풀고 나올 수 있죠.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반대 방향으로 집어넣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범인 중에 케이블타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며 3명 중에 치밀한 사람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범죄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칼집인데 보통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그 당시에도 간첩 사건이 많았는데 간첩들이 이용했던 단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찰들이 놓쳤었던 증거인 바닥에 뒹굴고 있었던 고무골무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사용했을까요? 이 고무골무는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삼재 전 총경은 이 고무골무를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보았죠. 즉 범인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흘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무골무는 주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노동자, 재본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의 직군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무골무가 범인 중 한 사람이 흘리고 간 것이라면 범인은 전자제품 제조공장 노동자였거나 재본소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 씨가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해고되었다고 발언한 것이었죠. 최 씨가 남편이 뇌수술 중이라 일을 못하고 내가 번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다 고 했을 때 범인이 나도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아줌마랑 같은 처지다 하고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은 알게 모르게 범인이 내뱉은 범행 동기이고 또 범인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1998년 무렵에 들어 한국 사회에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범인 3명 중 A는 이미 여러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제대로 취직해서 밥벌이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그 때문에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 있어 마치 과거 지존파들처럼 소위 사회 기득권층들에 대해 이유 없는 적대심을 품고 있죠. 그러던 중 강남에서도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신사동에 이 사바이 단란주점에 오게 되었고 그때 그 안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났고 그의 범인 3명이 격분의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위해 준비해온 연장들로 피해자들을 해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묻지마 범죄인 셈인 거죠.